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화려한 넌사인들이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미래에셋 타워의 최상층인 50층 복도는 숨이 막힐 듯한 정적에 잠겨 있었다. 윤세아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천천히 걸음을 옮겼는데, 그녀의 손에는 남편 박도은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직접 만든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다. 임신 7개월째 접어든 그녀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 있었고, 발걸음마다 느껴지는 묵직한 무게감은 오히려 곧 태어날 아이에 대한 설렘으로 다가왔기에 그녀는 힘든 줄도 몰랐다. 그녀는 도은이 최근 진행 중인 대규모 인수 합병건으로 인해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야근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를 위로하고 싶었다. 세아는 도은이 지금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커리어와 인맥을 동원해 그를 도왔으며, 사실상 태성그룹의 실질적인 전략가는 그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하지만 아이를 가진 후 그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도운을 내조하는 평범한 아내의 삶을 선택했고, 그것이 행복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CEO 집무실 앞에 다다랐을 때 세아는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의아함을 느끼며 발걸음을 멈췄는데, 안에서 들려오는 낯선 웃음소리가 그녀의 신경을 자극했다. 그것은 업무적인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종류의 웃음이 아니었으며, 끈적하고 은밀한 기류가 섞인 남녀의 교태 섞인 목소리였기에 그녀의 심장은 불길한 예감으로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손잡이를 잡으려다 멈칫했고, 열린 문틈 사이로 보이는 광경을 확인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다. 집무실 안의 풍경은 세아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지옥 그 자체였는데, 그녀가 직접 골라준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 위에서 두 남녀가 서로의 몸을 탐닉하고 있었다. 남자의 등은 너무나도 익숙한 남편 박도은의 것이었고, 그 아래에서 희열에 찬 표정으로 그를 받아내고 있는 여자는 다름 아닌 그녀의 20년 지기 절친한 친구 김유진이었다. 세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며 들고 있던 케이크 상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둔탁한 소리를 냈고, 그 소리에 두 사람의 움직임이 멈췄다. 박도훈은 상의가 흐트러진 채로 황급히 몸을 일으키며 문 쪽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짜증 섞인 분노가 서려 있었을 뿐, 미안함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소파에 반쯤 누워있던 김유진은 자신의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할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묘한 승리감에 도취된 눈빛으로 세아를 빤히 쳐다보며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렸다. 세아는 숨을 쉬는 방법조차 잊어버린 사람처럼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고, 다리 사이로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세아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겨우 정신을 차리고 그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배신감으로 인해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휘청거렸고, 그 모습은 마치 폭풍우 속의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도우는 그녀를 부축하기는커녕 오히려 성큼성큼 다가와 거칠게 그녀의 어깨를 잡아세우며 왜 연락도 없이 회사에 찾아와서 일을 만드냐고 소리를 질렀다. 적반하장이라는 말로도 부족할 만큼 뻔뻔한 그의 태도에 세아는 말문이 막혀 그저 눈물만 흘리며 그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노려볼 뿐이었다. 소파에서 일어난 유진이 천천히 그들 곁으로 다가와 도은의 팔을 감싸 안으며 세아를 향해 가증스러운 목소리로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속삭였다. 그녀는 세아가 임신 때문에 남편에게 소홀했으니 도은이 외로움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마치 자신들의 불륜이 세아의 탓인 양 비아냥거렸다. 가장 믿었던 친구의 입에서 나온 잔인한 궤변에 세아는 이성을 잃고 유진의 뺨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도은이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며 막아섰다. 도은의 강한 악력에 세아는 중심을 잃고 뒤로 밀려났는데, 하필이면 그들이 서 있던 곳은 복층 구조로 된 집무실의 가파른 계단 바로 앞이었다. 도은은 세아를 보호하려 하기보다 유진을 감싸는데 급급하여 세아를 거칠게 밀쳐냈고, 그 힘을 이기지 못한 세아의 몸이 허공으로 기울어졌다.
찰나의 순간 세아의 눈에 비친 것은 자신의 추락을 방관하는 남편의 차가운 눈빛과 입가의 미소를 머금은 유진의 악마 같은 얼굴이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세아의 몸이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아이를 보호하려 했지만 딱딱한 대리석 바닥의 충격은 무자비했다. 극심한 고통이 온몸을 찢어발기는 듯 했고 다리 사이로 뜨겁고 끈적한 액체가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지며 그녀의 의식은 점점 흐릿해져 갔다. 멀어지는 의식 속에서도 그녀는 도훈과 유진이 계단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만 있을 뿐 누구도 내려와서 돕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각인했다. 차가운 병원 침대 위에서 눈을 떴을 때 세아를 맞이한 것은 소독약 냄새와 창백한 형광등 불빛이었으며 그녀는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올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병실 안에는 담당 의사와 간호사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들의 분위기에서 세아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을 감지하며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배를 더듬었다. 배는 여전히 불룩했지만 그 안에서 느껴져야 할 생명의 온기와 태동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멈추는 듯했다. 의사는 침통한 목소리로 산모의 생명이 위독하여 긴급 수술을 진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조심스럽게 사실을 전했다. 세아는 의사의 말을 부정하고 싶어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에서는 쇳소리만 새어나올 뿐 제대로 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7개월을 품어온 아이자 도훈과의 사랑의 결실이라고 믿었던 소중한 생명이 어이없는 배신과 폭력으로 인해 세상 빛도 보지 못한 채 사라져버린 것이다. 세아가 오열하며 발버둥 치자 간호사들이 달려들어 그녀를 진정시키려 애썼고 그녀는 진정제가 투여되는 순간까지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다. 도훈은 병실 밖 복도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아내가 사고로 유산을 했다며 거짓 눈물을 흘리는 연기를 하고 있었고 유진은 그 옆에서 비서처럼 그를 보좌하고 있었다. 세아는 흐릿해지는 시야 너머로 반쯤 열린 문틈을 통해 그들의 역겨운 연극을 목격했고 그 순간 슬픔보다 더 진하고 검은 감정이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렸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다시 깨어난 세아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는데 슬픔으로 가득 찼던 눈동자는 이제 차갑게 식어버린 재처럼 공허하면서도 날카로웠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고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뱃속에 있던 아이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수천 번 되뇌었다.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갔음에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세아는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들었고 액정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이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소름 끼칠 정도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도훈과 유진이 자신을 정신적으로 무너뜨려 입을 막고 회사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이라 직감했고 그들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기로 결심했다. 지금 당장 그들을 향해 칼을 겨누는 대신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숨기고 가장 약한 먹잇감인 척 위장하여 그들이 방심하는 틈을 노려야 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이 M&A 시장에서 불패의 신화로 불리던 시절의 냉철한 이성을 억지로 끄집어내어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도훈은 겉으로는 유능한 CEO인 척하지만 실상은 세아의 조언 없이는 중요한 결정조차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인물이었고 유진은 욕망에 눈이 멀어 앞뒤를 재지 못하는 멍청한 여자였다. 세아는 자신이 설계해준 태성그룹의 지배구조와 자금 흐름 속에 숨겨진 치명적인 약점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병실 문이 열리고 도훈이 들어왔는데 그는 수척해진 척 연기하며 세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세아는 본능적인 거부감을 억누르며 가만히 그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그는
세아에게 모든 것이 불의의 사고였으며 유진과는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았고 앞으로 자신이 더 잘하겠다며 위선적인 약속을 쏟아냈다. 세아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속으로는 그를 갈기갈기 찢어발기고 싶었지만 겉으로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속는 척 연기했다. 도훈이 안심한 듯 표정을 풀고 병실을 나가자 세아는 이불 속에 숨겨두었던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힐 때까지 힘을 풀지 않았다. 그녀는 죽은 아이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짓밟힌 인생을 위해 이 지옥 같은 고통을 수천 배로 돌려주겠다고 맹세했다. 이제부터 시작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육탄전이 아니라 상대의 영혼까지 말려 죽이는 차갑고 잔혹한 두뇌 게임이 될 것이며 그녀는 그 게임의 설계자이자 심판자가 될 준비를 마쳤다. 세아는 밤새도록 깨어 있으면서 앞으로의 복수 계획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고 그녀의 계획에는 자비나 용서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몸을 회복하고 그들이 자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경계심을 풀 때까지 철저하게 죽은 사람처럼 지내기로 했다. 새벽의 푸른 빛이 병실 안으로 스며들 때쯤 세아는 깊은 숨을 내쉬며 아이를 잃은 어미가 아닌 복수의 화신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스스로에게 선포했다. 병실 안은 하얀 백합 향기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장례식장을 연상케 하는 지독하고 역겨운 냄새였다. 세아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녀의 곁에는 박도훈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남편의 표정을 지으며 앉아 있었다. 그는 간호사가 들어올 때마다 세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했지만 간호사가 나가면 곧바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와 스마트폰을 확인하기 바빴다. 병원 로비에는 태성그룹의 후계자 부부가 겪은 비극적인 사고를 취재하기 위해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도훈은 이 상황을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에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아내의 유산이 자신의 불찰이라며 자책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상은 주가 방어를 위한 치밀한 연극일 뿐이었다. 세아는 병실에 설치된 TV를 통해 그 역겨운 쇼를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오후가 되자 김유진이 본병에 죽을 담아 병실을 찾아왔는데 그녀의 옷차림은 병문안과는 어울리지 않게 화려하고 사치스러웠다. 유진은 도훈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세아에게 다가와 죽을 먹여주는 척하며 귓가에 독사처럼 속삭였다. 그녀는 아이가 없어진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일 수도 있다며 이제 홀가분하게 새 출발을 하라는 악마 같은 위로를 건넸다. 세아는 유진의 말에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해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했는데 잠시 후 도훈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세아가 깊이 잠들었다고 확신했는지 목소리를 낮추어 은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은 세아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치밀하게 준비된 음모였다. 도훈은 세아가 아이를 잃은 충격으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과 망상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의사 소견서를 조작해 놓았다고 유진에게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는 세아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 법적 후견인 자격을 얻어낼 계획이었으며 그렇게 되면 세아 소유의 지분과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 유진은 도훈의 계획에 맞장구치며 세아를 요양병원이나 정신병동에 격리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녀는 세아가 깨어나서 불륜 사실을 폭로하더라도 미친 사람의 헛소리로 치부해버리면 그만이라며 낄낄거렸다. 세아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지만 거칠어지려는 호흡을 필사적으로 조절하며 죽은 듯이 누워있었다.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세아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과 연민의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이성이 들어찼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사랑했던 남편과 믿었던 친구가 사실은 자신의 목숨과 재산을 노리는 하이엔에 불과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세아는 당장 일어나 그들의 멱살을 잡는 대신 그들이 판 함정에 기꺼이 빠져주는 척하기로 결심했다. 세아는 과거 자신이
태성그룹의 재무 구조를 설계할 때 만약을 대비해 만들어 두었던 비상장치들과 이중장부의 존재를 떠올렸다. 도우는 자신이 회사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겠지만 사실 그 모든 시스템의 열쇠는 세아가 쥐고 있었다. 그녀는 도운이 자신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하기 위해 더욱 철저하게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야 했다. 저녁 회진 시간이 되어 담당 의사와 간호사들이 들어오자 세아는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며 허공을 향해 아이를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도운을 알아보지 못하는 척하며 그를 낯선 사람 취급했고 유진에게는 나가라고 물건을 집어던지며 난동을 피웠다. 의사들은 황급히 진정제를 투여했고 도운은 의사에게 슬픈 표정으로 아내의 상태가 심각하다며 고개를 저었다. 진정제를 맞고 잠든 척하는 세아를 보며 도운과 유진은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며 안도의 미소를 교환했다. 그들은 세아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믿고 그녀에 대한 경계심을 풀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세아가 노리던 결정적인 기회였다. 적을 속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살을 내어주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고 세아는 기꺼이 미친 여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기로 했다. 병실이 다시 조용해지고 도운이 보호자 침대에서 잠이 들자 세아는 조용히 눈을 뜨고 어둠 속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녀는 화면 밝기를 최소로 낮춘 채 익숙한 번호를 눌러 문자를 작성했는데 수신인은 그녀가 현역 시절 가장 신뢰했던 비서이자 현재는 독립하여 탐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강민우였다. 문자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했는데 그녀는 민우에게 도운과 유진의 뒤를 밟아 그들의 자금 흐름과 만나는 사람들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이 병원에 갇혀 있는 동안 회사의 자금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백두어 프로그램을 자신의 개인 태블릿에 설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전송 버튼을 누른 후 그녀는 기록을 삭제하고 다시 휴대폰을 깊숙이 숨겼다. 다음 날 아침 세아는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간호사가 가져다준 약을 순순히 받아먹는 신용을 했다. 그녀는 약을 혀 밑에 감추었다가 간호사가 나가자마자 화장실로 가서 뱉어내고 병이 물을 내렸다.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약물에 중독되어서는 복수를 완성할 수 없었기에 그녀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매 순간 자신과의 싸움을 벌여야 했다. 도우는 세아에게 법적 대리인 위임장의 서명을 요구하며 이것이 세아의 치료와 요양을 위한 절차라고 거짓말을 했다. 세아는 서류 내용을 읽지도 않는 척하며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삐뚤빼뚤하게 서명을 해주었다. 도우는 서류를 챙기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지만 그는 세아가 서명한 글씨체에 미세한 표식을 남겨두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그 표식은 훗날 법정에서 이 서명이 강압이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세아만의 비밀스러운 암호였다. 세아는 도운이 서류를 들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차가운 조소를 보냈다. 그가 쥐고 있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시한폭탄이었으며 그 폭탄의 타이머는 이미 작동을 시작했다. 며칠 후 세아는 퇴원 수속을 밟게 되었는데 도우는 그녀를 집이 아닌 교회의 한적한 별장으로 데려가려 했다. 그것은 요양을 핑계로 한 사실상의 감금이었지만 세아는 반항하지 않고 그의 뜻에 따르며 순한 양처럼 행동했다. 별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유진이 동승하여 세아의 손을 잡고 위로하는 척했지만 세아는 그녀의 손목에 채워진 명품 팔찌가 자신이 작년에 잃어버린 것임을 단번에 알아봤다. 별장에 도착한 세아는 외부와 단절된 채 지내게 되었지만 그녀는 이미 강민우를 통해 별장 관리인을 포섭해둔 상태였다. 관리인은 도운이 고용한 사람이었지만 과거 세아에게 큰 애를 입은 적이 있어 세아의 편에 서기로 맹세한 사람이었다. 세아는 그를 통해 외부와 비밀리에 소통하며 태성그룹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받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지면 세아는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도운이 결제한 서류들을 검토하며 그가 저지르고 있는 실수들을 찾아냈다.
도우는 유진의 꼬임에 넘어가 무리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자금을 끌어다 쓰고 있었다. 세아는 모니터 불빛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 모든 증거가 그들의 목을 조이는 올가미가 될 것임을 확신했다. 세아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으며 어둠 속에서 사냥감을 노리는 사냥꾼으로 변모해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복수의 서막은 올랐고 그녀는 그들이 파멸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맨 앞줄에서 지켜볼 준비를 마쳤다. 서울의 중심부를 내려다보는 펜트하우스는 화려함의 극치였지만 그 안을 채우고 있는 공기는 썩은 물처럼 탁하고 무거웠으며 그곳은 이제 안락한 집이 아닌 거대한 감옥과도 같았다. 세아는 퇴원 후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거실 한 구석에 놓인 장식품보다도 희미했고 고용인들조차 그녀의 눈을 마주치기를 꺼려하며 피해 다녔다. 박도우는 세아를 집으로 데려온 것이 그녀를 위해서라고 포장했지만 사실은 그녀가 외부와 접촉하여 불필요한 잡음을 만드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함이었다. 도훈은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 세아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다정한 남편 연기를 했지만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미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는 세아가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어린아이 수준으로 퇴행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에 집 안에서도 거리낌 없이 통화를 하거나 서류를 펼쳐놓았다. 세아는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귀는 도훈의 통화 내용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머릿속에 녹음하고 있었다. 김유진은 이제 아예 펜트하우스의 안주인 행세를 하며 드나들었는데 그녀는 세아가 아끼던 도자기나 그림들을 제멋대로 치워버리고 자신의 취향인 저급하고 화려한 장식품들로 집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세아가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도훈의 무릎 위에 앉아 콧소리를 내며 애교를 부렸고 세아를 향해 조소 섞인 눈빛을 보내며 자신의 우월감을 만끽했다. 세아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구역질을 참아내며 초점 없는 눈동자로 그들의 역겨운 애정 행각을 무심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어느 날 밤 도훈과 유진이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세아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서재로 향했고 그녀의 발걸음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서재 책상 위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서류들을 빠르게 훑어보며 도훈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금 세탁의 흐름을 파악해 나갔다. 도훈은 치밀한 척했지만 세아의 눈에는 그가 만든 장부의 허점들이 훤히 보였고 그는 전문가의 조언 없이 얕은 지식으로 법망을 피하려다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자초하고 있었다. 세아는 미리 준비해둔 USB를 도훈의 컴퓨터에 연결해 데이터를 복사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심장은 긴장감으로 빠르게 뛰었지만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신속했다. 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화려하게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곧 그 생각은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다. 그녀는 이 도시의 모든 것이 자신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전략과 땀으로 이루어진 성과라는 것을 상기하며 반드시 자신의 것을 되찾겠다고 다짐했다. 데이터 복사를 마친 세아는 흔적을 지우고 다시 침실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는데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도훈과 유진의 취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거실에서 와인을 더 마시며 회사의 공금을 어떻게 빼돌려 유령 회사로 보낼지 큰 소리로 떠들어댔고 세아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벼랑 끝을 향해 엑셀을 밟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다음 날 세아는 정기 검진을 핑계로 병원을 찾았는데 도우는 바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만 딸려 보냈고 이것은 세아에게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그녀는 병원 화장실에서 미리 약속된 청소부 아줌마와 옷을 바꿔 입고 뒷문으로 빠져나가 병원 근처의 낡은 카페 구석자리로 향했다.
그곳에는 모자를 푹 눌러쓴 강민우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세아를 보자마자 울컥하는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우는 세아에게 건네받은 USB를 확인하며 도훈이 저지르고 있는 불법 행위들이 상상 이상으로 방대하고 대담하다는 사실에 혀를 내둘렀다. 그는 도훈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주주들을 속이고 회계 장부를 조작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이미 확보해둔 상태였다. 세아는 민우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는 말을 전했고 민우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대표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다며 굳은 의지를 보였다. 세아는 민우에게 다음 단계의 작전을 지시했는데 그것은 도훈과 유진 사이를 갈라놓기 위한 치명적인 미끼를 던지는 것이었다. 그녀는 가상의 투자회사인 넥서스 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하고 그 회사가 도훈의 개인 비자금을 관리하는 비밀 조직인 것처럼 위장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유진이 이 정보를 접하게 되면 그녀의 탐욕스러운 성격상 반드시 도훈을 의심하고 독자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민우는 세아의 계획이 가진 대담함과 치밀함에 감탄하며 즉시 실행에 옮기겠다고 약속했고 세아는 다시 청소부 복장으로 갈아입고 병원으로 돌아왔다. 그녀가 병실로 돌아와 환자복으로 갈아입은 지 불과 5분 뒤에 운전기사가 도착했고 세아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차에 올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제부터 시작될 연극의 2막을 준비했다. 며칠 후 세아는 도훈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 민우가 정교하게 위조한 넥서스 인베스트먼트의 투자 보고서를 책상 서랍 깊숙한 곳이 아닌 책장 사이의 틈새에 끼워 놓았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급하게 숨기려다 실수로 잘못 끼워 놓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보였고 유진이 자주 건드리는 금고 근처였기에 발견될 확률은 100%였다. 보고서에는 도훈이 유진 몰래 수백억 원의 수익을 독차지하려는 계획과 유진을 토사구팽하려는 메모가 포함되어 있었다. 예상대로 그날 오후 유진은 도훈이 두고 간 서류를 찾기 위해 서재를 뒤지다가 세아가 쳐놓은 덫을 발견했고 그녀의 눈은 호기심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이내 분노로 바뀌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며 도훈이 자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용해 먹기 위해 곁에 두었을 뿐이라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유진은 보고서에 적힌 넥서스 인베스트먼트의 담당자 연락처를 휴대폰에 저장하며 도훈에게 복수하고 돈을 가로채겠다는 욕망에 불타올랐다. 유진은 그날 저녁 도훈을 만났을 때 평소보다 더 과장된 애교를 부리며 그의 기분을 맞춰주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도훈은 유진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자신이 추진 중인 리조트 사업에 대해 떠들어댔고 유진은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그를 비웃었다. 세아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는 척하며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기류를 감지했고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확신했다. 다음 날 유진은 도훈 몰래 넥서스 인베스트먼트의 담당자라고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받은 것은 변조된 목소리의 강민우였다. 민우는 유진에게 이 투자는 박도훈 회장님의 극비 프로젝트라며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하려 했지만 유진은 자신이 도훈의 약혼녀라며 거짓말을 하고 접근했다. 민우는 못 이기는 척하며 투자 수익률이 500%에 달한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고 유진은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이성을 잃고 말았다. 유진은 당장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는데 그녀가 동원할 수 있는 개인 자금은 한계가 있었기에 결국 회사의 공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관리하던 마케팅 부서의 예산을 부풀리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자금을 빼돌렸고 그 돈은 고스란히 세아가 만들어 놓은 가짜 계좌로 입금되었다. 세아는 태블릿 PC를 통해 입금 알림이 울릴 때마다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 나중에 사회에 환원할 계획을 세웠다. 도훈은 회사의 자금 흐름에 이상이 생겼다는 재무팀의 보고를 받았지만 설마 유진이 범인일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애꿎은 직원들을 쥐잡듯이 잡았다. 그는 보안팀을 강화하고
내부 감사를 지시했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범인은 바로 자신의 침대 옆에 누워 있었다. 세아는 도훈이 스트레스로 인해 신경질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그가 느끼는 고통은 자신이 겪은 지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진의 횡령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녀는 넥서스 인베스트먼트에서 보내주는 가짜 수익률 보고서에 취해 현실 감각을 잃어갔다. 그녀는 도훈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멈출 수가 없었고 오히려 도훈보다 먼저 돈을 챙겨 해외로 도피하려는 계획까지 세우게 되었다. 세아는 이 모든 상황을 조종하며 두 사람의 파멸을 위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어느 비 오는 날 밤 세아는 천둥소리에 놀라 깬 척하며 거실로 나왔다가 도훈과 유진이 격렬하게 말다툼을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도훈은 유진의 잦은 외출과 불투명한 자금 사용을 추궁하고 있었고 유진은 도훈에게 의처증 환자냐며 오히려 화를 내고 있었다. 두 사람의 고성이 오가는 사이 세아는 어둠 속에 숨어 그들의 분열을 지켜보았고 번개가 칠 때마다 비치는 그녀의 얼굴은 마치 심판자처럼 냉혹해 보였다. 세아는 싸움이 끝난 후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가는 유진을 보며 이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민우에게 연락하여 유진에게 넥서스 인베스트먼트에 대규모 추가 투자를 유도하라고 지시했고 이것은 유진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만드는 마지막 덫이었다. 유진은 그 덫에 걸려들어 도훈의 인감도장까지 훔쳐내어 회사의 핵심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에 이르렀다. 도훈은 자신의 금고에서 인감도장이 사라진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집안을 뒤집어 엎었지만 범인을 찾을 수 없었고 그의 의심은 엉뚱하게도 집안의 고용인들에게 향했다. 세아는 고용인들이 억울하게 추궁당하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대의를 위해 잠시 침묵해야만 했다. 그녀는 나중에 그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리라 다짐하며 도훈의 광기 어린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이제 도훈과 유진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적이 되었고 겉으로만 연인 관계를 유지하는 쇼윈도 커플로 전락해 있었다. 세아는 그들의 껍데기뿐인 관계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는 것을 알았고 그 폭발의 순간을 가장 화려한 무대에서 터뜨리기 위해 준비했다. 다가오는 태성그룹의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가 바로 그 무대가 될 것이었다. 세아는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자신의 낡은 정장을 꺼내어 어루만지며 과거에 당당했던 자신을 회상했다. 그녀는 곧 그 옷을 입고 세상 앞에 다시 설 것이며 그때는 피해자 윤세아가 아닌 심판자 윤세아로서 그들 앞에 당당히 맞설 것이다. 밤이 깊어갈수록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지만 세아의 마음속에는 이미 찬란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태성그룹의 본사 회장실은 마치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고요하지만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박도훈은 책상 위에 쌓인 재무 보고서들을 거칠게 쓸어버리며 고함을 질렀다. 회사의 핵심 자금인 비자금 계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거액이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확인한 그는 분노로 인해 이성이 마비될 지경이었고 그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그는 비서실장을 호출하여 당장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미 세탁된 자금은 유령처럼 사라져버린 뒤였다. 도훈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물었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김유진이 떠올랐지만 차마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다. 그녀가 아무리 사치스럽고 욕심이 많다고 해도 감히 자신의 돈에 손을 댈 만큼 대범하거나 어리석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 그녀가 보여준 불안한 눈빛과 잦은 잠적, 그리고 갑자기 늘어난 명품 구매 내역들은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가고 있었다. 같은 시각 김유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손톱을 물어뜯으며 초조하게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는데 수화기 너머에서는 넥서스 인베스트먼트의 담당자라고 사칭한 강민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우는 현재 투자한 자금이
해외 법인의 규제 문제로 일시적으로 묶여 있으며 이를 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급행료와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고 그녀를 압박했다. 유진은 이미 회사 돈을 횡령하여 투자한 상태였기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고 만약 수익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얼마나 더 필요한지 물었고 민우가 제시한 금액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액수였기에 그녀는 절망감에 휩싸여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는 도훈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할까 잠시 고민했지만 그가 자신의 배신을 알게 되는 순간 자신을 가차없이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도훈 몰래 회사의 법인 인감을 사용하여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기로 결심했는데 그것은 파멸로 가는 급행열차에 올라타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날 저녁 세아는 펜트하우스의 주방에서 직접 요리를 하며 도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이 남편을 내조하는 현모양처의 모습이었다. 도훈이 지친 기색으로 현관에 들어서자 세아는 달려가 그의 가방을 받아들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오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냐고 물었다. 도훈은 세아의 맑은 눈동자를 보며 잠시 경계심을 풀고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는 세아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되었다고 믿었기에 그녀 앞에서만큼은 가면을 벗을 수 있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는데 세아는 도훈의 접시에 그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올려주며 무심한 듯 한마디를 던졌다. 그녀는 오늘 낮에 백화점에 갔다가 유진이를 우연히 봤는데 최고급 시계 매장에서 남자 시계를 고르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 말을 들은 도훈의 젓가락질이 멈췄고 그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세아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고 유진이가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도훈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는데 유진이 훔쳐간 돈으로 다른 남자에게 선물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자 질투와 배신감이 화산처럼 폭발했다. 그는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가 버렸고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안 전체를 울렸다. 세아는 그가 사라진 곳을 바라보며 천천히 와인잔을 들어 올렸고 붉은 와인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느낌이 마치 복수의 달콤함처럼 짜릿했다. 며칠 뒤 증권가 정보지에 태성그룹의 재무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찌라시가 돌기 시작했는데 내용은 구체적이고 충격적이었다. 회사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경영진의 횡령 정황이 담긴 이 정보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이것은 세아가 강민우를 통해 언론과 증권가에 은밀하게 흘린 정보였으며 도훈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기 위한 첫 번째 공격이었다. 주주들은 해명을 요구하며 본사 로비로 몰려들었고 도훈은 빗발치는 항의 전화와 이사회의 압박에 시달리며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는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고 자금줄마저 막혀버려 속수무책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검찰 내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도훈은 언제 체포될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유진은 도훈을 돕기는커녕 자신의 안위를 챙기기에 급급했는데 그녀는 넥서스 인베스트먼트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도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도훈의 전화를 피하며 잠적해버렸고 도훈은 가장 필요할 때 사라진 유진에게 뼈저린 배신감을 느끼며 치를 떨었다. 이제 그의 곁에 남은 사람은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믿고 있는 아내 세아뿐이었다. 밤늦은 시각 도훈은 퀭한 눈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세아가 조용히 다가가 그의 옆에 앉았다. 그녀는 도훈의 손을 잡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은 오빠 편이라며 안심시켰고 도훈은 그 따뜻한 온기에 기대어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세아에게 회사가 위험하다며 사람들이 자신을 감옥에 보내려 한다고 하소연했고 세아는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그의 등을 토닥였다.
세아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도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재산을 지키기 위한 묘수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치명적인 함정이었다. 그녀는 검찰이 재산을 압류하기 전에 자신에게 명의를 이전해 놓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은 환자라서 법적인 조사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도은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세아의 논리가 그럴듯하게 들렸고 무엇보다 유진에게 배신당한 후라세아만이 유일한 내 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세아는 강민우가 준비해둔 완벽한 법적 서류들을 도은 앞에 내밀었는데 겉표지에는 재산관리 위탁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지만 내용에는 독소 조항들이 숨겨져 있었다. 그 조항들은 모든 재산의 실소유권을 세에게 영구적으로 양도하며 도은이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도은은 마음이 급한 나머지 깨알같이 적힌 약관들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그저 세아를 믿고 서명란에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도은이 서명을 마치는 순간 세아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유지하며 서류를 소중히 챙기는 척했다. 도은은 이제 한시름 놓았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그는 방금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을 세아에게 건네준 꼴이었다. 세아는 이 서류가 훗날 법정에서 도은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결정적인 무기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서류 봉투를 가슴에 품었다. 한편 유진은 대출받은 거액의 돈을 들고 강민우가 알려준 접선 장소로 향했는데 그곳은 인적이 드문 폐공장이었다. 그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돈에 대한 욕망이 이성을 마비시켰기에 불안감을 애써 짓누르며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고 덩그러니 놓인 낡은 테이블 위에 쪽지 한 장만이 놓여 있을 뿐이었다. 쪽지에는 당신의 욕심이 당신을 지옥으로 안내할 것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태성그룹의 로고가 찍혀 있었다. 유진은 그제야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지만 이미 돈은 송금된 뒤였고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그녀는 분노와 공포로 인해 미친 사람처럼 웃다가 울기를 반복하며 바닥을 뒹굴었다. 세아는 집에서 태블릿 PC를 통해 유진의 계좌에서 넥서스 인베스트먼트의 유령 계좌로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유진은 빈털터리가 된 것은 물론이고 막대한 빚더미에 앉게 되었으며 횡령 사실이 밝혀지면 감옥행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세아는 유진에게 전화를 걸어 아무 말 없이 숨소리만 들려주다가 끊었는데 그것은 사냥꾼이 사냥감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다. 유진은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본능적으로 그것이 세아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세아가 미친 척 연기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처음으로 품게 되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유진은 도은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이실직고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지 아니면 해외로 도망쳐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거리를 배회했다. 도은은 재산을 세아 앞으로 돌려놓은 후 다시 자신감을 되찾고 회사로 출근하여 직원들을 독려하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다. 그는 곧 있을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에서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주주들을 안심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파티가 자신의 화려한 재기가 아닌 처참한 몰락의 현장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세아는 파티에 입고 갈 드레스를 고르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고 확신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도은과 유진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전 세계에 생중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그날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드레스룸 한쪽에 걸려있는 붉은색 드레스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마치 피로 물든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결의를 다졌다. 그날 오후 도은은 유진이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는 내부 감사 보고서를 받아들고 충격에 휩싸여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는 속담이 자신의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다며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그는 즉시 유진을 수배하라고 지시하고 변호사들을 불러 법적 대응을 준비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먹구름처럼 몰려왔다. 도우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세아에게 유진의 배신 사실을 털어놓으며 자신이 사람을 잘못 봤다며 자책했다. 세아는 놀라는 척하며 그를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났음을 확인하고 쾌감을 느꼈다. 그녀는 도훈에게 유진이가 파티에 올지도 모르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며 은근히 불안감을 조성했다. 세아는 밤이 깊어지자 서재로 들어가 도훈이 서명한 재산 양도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금고 깊숙한 곳에 보관했다. 이 종이 한 장이면 도훈은 내일 아침 당장 빈털터리가 되어 거리로 나앉게 될 것이며 태성그룹의 주인은 다시 윤세아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달빛을 받으며 조용히 기도했는데 그것은 신에게 구원을 비는 기도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힘을 달라는 기도였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드디어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의 날이 밝았고 서울 시내는 태성그룹의 행사 소식으로 떠들썩했다. 세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불러 화장을 하며 자신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그늘을 완벽하게 지워버렸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는 더 이상 병약한 환자가 아니었으며 우아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여왕의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도우는 파티 준비로 바빠 세아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먼저 행사장으로 출발했고 세아는 뒤따라가겠다며 그를 배웅했다. 그녀는 현관문을 나서는 도훈의 뒷모습을 보며 이것이 그가 회장으로서 누리는 마지막 아침이 될 것이라고 속삭였다. 그녀는 핸드백 속에 강민우가 건네준 USB와 녹음기를 챙겨놓고 천천히 집을 나섰다. 호텔 연회장은 정적의 인사들과 유명 연예인들로 가득 찼고 화려한 샹들리에가 그들의 탐욕스러운 얼굴들을 비추고 있었다. 도훈은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연설을 시작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모르게 떨리고 있었다. 연회장 구석에는 초라한 행색으로 변장한 유진이 숨어서 도훈을 노려보고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세아는 연회장 입구에 도착하여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문을 열었는데 그녀의 등장과 함께 장내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당당한 걸음걸이로 레드카펫을 밟으며 무대를 향해 걸어갔고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도훈과 유진의 심장을 짓누르는 압박이 되었다. 이제 쇼타임이 시작되었고 무대의 주인공은 오직 윤세아 한 사람뿐이었다. 호텔 연회장의 거대한 샹들리에 아래로 윤세아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크리스털 장식들이 부딪히며 내는 맑은 소리가 긴장감을 고조시켰고 좌중을 압도하는 그녀의 붉은 드레스는 마치 전장에 나서는 여전사의 갑옷처럼 강렬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죽은 듯이 지내던 그녀가 이토록 화려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수군거렸고 그 소음은 파도처럼 번져나가 연단 위에 서 있는 박도훈의 귀에까지 닿았다. 도훈은 마이크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지만 동공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세아는 도훈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하며 천천히 무대를 향해 걸어갔는데 그녀의 표정에는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는 차가운 무심함만이 서려 있었다. 경호원들이 그녀를 제지하려 다가왔지만 도훈은 보는 눈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의식하고 손짓으로 그들을 물러나게 했으며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아내를 맞이하는 신용을 했다. 도훈은 세아가 단순히 자신을 축하해주러 온 것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그녀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느껴지는 서늘한 살기에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단상 위에 오른 세아는 도훈이 내민 손을 무시하고 마이크 앞으로 다가가 섰는데 그 순간 연회장 안의 모든 소음이 멈추고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청중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우아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축사가 아닌 파멸의 서곡이었다.
그녀는 오늘 이 자리가 태성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가 아니라 썩어빠진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대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도훈이 기겁하며 세아의 팔을 잡아 끌어 마이크를 뺏으려 했지만 세아는 거칠게 그의 손을 뿌리치며 미리 준비해온 리모컨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도훈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홍보 영상이 꺼지고 거대한 스크린에는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도와 이중장부의 내역들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그곳에는 도훈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회사 돈의 액수와 날짜, 그리고 공범들의 이름이 붉은 글씨로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객석에서는 경악에 찬 비명이 터져 나왔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며 이 충격적인 장면을 담기에 바빴는데 플래시 세례가 터질 때마다 도훈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갔다. 스크린에 뜬 자료들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치명적이어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으며 도훈은 자신의 모든 치부가 만천에 드러나는 것을 보며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는 세아를 향해 이게 무슨 짓이냐며 고함을 쳤지만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다. 세아는 차가운 목소리로 도훈의 범죄 사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는데 그녀의 설명은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하는 것처럼 논리정연하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도훈이 넥서스 인베스트먼트라는 유령 회사를 만들어 주주들의 돈을 착복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을 저질렀음을 폭로했다. 도훈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보안팀에게 전원을 차단하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강민우가 통제실을 장악하고 있었기에 소용이 없었다. 그때 연 회장 구석에서 누군가가 괴성을 지르며 뛰쳐나왔는데 헝클어진 머리에 촌스러운 옷차림을 한 김유진이었다. 그녀는 스크린에 자신의 이름과 횡령 내역이 뜨는 것을 보고 이성을 잃고 무대 위로 달려들었으며 그녀의 눈은 광기로 뒤집혀 있었다. 유진은 도훈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네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왜 나한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냐며 악을 썼다. 도훈은 유진을 밀쳐내며 이 여자는 미쳤다고 소리쳤지만 유진은 바닥에 쓰러지면서도 도훈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며 저주를 퍼부었다. 두 사람의 추잡한 몸싸움은 대형 스크린 앞에서 생중계되었고 고상한 척하던 상류층 부부와 그 내연녀의 밑바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에 혀를 차며 야유를 보냈고 태성그룹의 이미지는 그야말로 곤두박질쳤다. 세아는 그들의 진흙탕 싸움을 한심하다는 듯 내려다보며 마이크를 다시 잡고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준비를 했다. 그녀는 품속에서 도훈이 며칠 전 서명했던 재산양도 계약서 사본을 꺼내 카메라 앞에 들어 보였다. 그녀는 박도훈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모든 경영권과 재산을 본인에게 양도했으며 이 사실은 공증까지 마친 상태라고 거짓말을 보태어 선언했다. 도훈은 그 문서를 보고 눈이 뒤집혀 달려들려 했지만 이번에는 대기하고 있던 사복 경찰들이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와 그를 제압했다. 경찰은 도훈과 유진에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횡령 배임 혐의로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수갑을 채웠다. 차가운 금속이 손목에 감기는 순간 도훈은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형사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유진은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억울하다며 세아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지만 세아는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유진은 자신이 도훈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졌다는 사실과 세아의 함정에 빠져 인생이 끝장났다는 절망감에 휩싸여 실성한 사람처럼 웃어대기 시작했다. 그 기괴한 웃음소리가 연 회장에 울려 퍼지며 파티의 분위기는 공포영화의 한 장면처럼 변해버렸다. 도훈은 경찰에게 끌려나가기 직전 세아를 돌아보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절규했지만 세아는 그에게 다가가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그녀는 이것은 시작일 뿐이며 감옥에서 평생 썩게 만들어줄 테니 기대하라고 말했고 마지막으로 죽은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도운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버렸고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그제야 실감하는 듯 했다. 세아는 경찰들에 의해 끌려나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거대한 돌덩이가 조금은 부서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다.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은 압도적인 분위기에 눌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침묵을 지키며 무대 위에 세아를 바라볼 뿐이었다. 잠시 후 세아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사태 수습에 대한 발표를 시작했다. 그녀는 남편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사과하며 자신이 책임지고 태성그룹을 정상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은 전액사회에 환원하고 피해를 입은 주주들에게 보상하겠다는 파격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그녀의 진정성 있는 발언과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에 얼어붙어 있던 좌중들이 하나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박수 소리는 점점 커져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변했다. 사람들은 비극적인 사건의 피해자이자 영웅이 된 세아에게 환호를 보냈고 그녀는 그 환호 속에서 비로소 자신이 승리했음을 실감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남아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모두가 빠져나간 텅 빈 연회장에 홀로 남은 세아는 무대 중앙에 주저앉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것은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아이를 잃은 슬픔과 배신당한 세월에 대한 회한의 눈물이었으며 아무리 복수를 해도 죽은 아이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잔인한 현실 때문이었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을 치며 오열했고 그 소리는 넓은 홀을 메아리치며 슬프게 울려 퍼졌다. 그때 연회장 문이 열리고 강민우가 들어와 조용히 세아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민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마음껏 울 수 있도록 곁을 지켜주었고 세아는 그의 따뜻한 위로에 기대어 찢어진 마음을 추스르려 애썼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삶은 이제 다시 시작되어야 했고 그녀에게는 무너진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의무가 남아있었다. 세아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화장은 지워지고 드레스는 구겨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인했다. 그녀는 민우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함께 밖으로 나갔는데 호텔 밖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세아의 모습은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태성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서의 위엄을 갖추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한 면은 윤세아의 사진과 함께 태성그룹의 대변역을 알리는 기사들로 도배되었고 여론은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을 찬양했다. 도운과 유진의 구속 수사는 속전속결로 진행되었고 그들이 감추려 했던 모든 여죄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딸려 나왔다. 세아는 변호인단을 구성해 그들에게 최고형이 선고되도록 압박했고 그들이 숨겨둔 은닉 재산까지 낱낱이 찾아내 국고로 환수시켰다. 세아는 회장실로 출근하여 도운이 쓰던 책상과 의자를 모두 치워버리고 새로운 가구를 들여놓으며 공간에 남아있는 그의 흔적을 지워버렸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이제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이 거대한 도시를 굽어보겠다고 다짐했다.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고독해 보였지만 그 고독조차도 아름다운 힘으로 승화되어 있었다. 업무를 시작한 세아는 썩어빠진 임원진을 대거 물갈이하고 능력 위주의 인사를 단행하며 태성그룹의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했다. 그녀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경영 방식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켰고 주가는 연일 상승 곡선을 그렸다. 그녀는 일에 몰두함으로써 슬픔을 잊으려 했고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회장실은 태성그룹 부활의 상징이 되었다. 어느 날 세아는 구치소에서 도운이 면회를 요청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단칼에 거절하고 면회 신청서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녀에게 그는 이제 타인보다 못한 존재였으며 그를 만나는 시간조차 아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대신 유진이 수감된 구치소로 향했는데 그것은 용서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에게 마지막 절망을 안겨주기 위함이었다. 접견실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유진은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유진은 세아를 보자마자 잘못했다며 눈물을 흘리고 빌었지만 세아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만 보았다. 세아는 수화기를 들고 유진에게 네가 훔친 돈 때문에 네 가족들까지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했고 유진은 그 말을 듣고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오열했다. 세아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지 않고 수화기를 내려놓고 돌아섰는데 등 뒤에서 들려오는 유진의 비명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구치소를 나오는 세아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하늘은 눈이 부시게 파랬다. 그녀는 차에 올라타며 민우에게 다음 일정인 보육원 방문 준비가 되었는지 물었고 민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세아는 복수의 완성이 상대방의 파멸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것에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그녀는 죽은 아이를 기리기 위해 설립한 재단을 통해 버려진 아이들을 돕는 일에 열정을 쏟았고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조금씩 위로를 받았다. 그녀의 차가웠던 심장에 다시 따뜻한 피가 돌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는데 도운에 숨겨진 조력자가 아직 회사 내부에 남아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이었다. 세아는 그 조력자가 도운의 비자금 장부 원본을 빼돌리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다시 한번 긴장의 끈을 조였다. 그녀는 민우와 함께 그 마지막 배신자를 색출하기 위한 덫을 놓기 시작했고 태성그룹 내에는 또다시 보이지 않는 전쟁의 기운이 감돌았다. 세아는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 텅 빈 펜트하우스에서 와인 한 잔을 마시며 벽에 걸린 그림을 응시했다. 그 그림은 폭풍우 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그린 것이었는데 그녀는 그 배가 바로 자신이라고 생각했다.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제 키를 잡는 법을 알았고 어떤 파도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내일 있을 이사회에서 마지막 정화 작업을 마무리 짓고 완전한 승리를 선언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꿈은 그녀에게 내일을 살아갈 힘을 주었다.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처럼 그녀의 인생에도 찬란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서울 구치소의 독방은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을 만큼 비좁고 습한 기운이 감돌았는데 평생을 최고급 펜트하우스와 호텔 스위트룸에서만 지내왔던 박도훈에게 이곳은 현실로 다가오지 않는 악몽과도 같은 공간이었다. 그는 딱딱한 바닥에 앉아 벽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받아들이지 못한 채 억울함과 분노로 들끓고 있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인 태성그룹의 회장이라고 착각하며 교도관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변호사를 불러오라고 난동을 부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조소와 침묵뿐이었다. 박도훈은 변호사 접견실에서 자신을 찾아온 대형 로펌의 변호인단에게 당장 나갈 수 있게 조치하라고 명령조로 말했지만 변호사들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다. 수석 변호사는 윤세아 회장이 제출한 증거가 너무나 완벽하고 방대하여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전하며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훈은 변호사의 멱살을 잡고 내가 돈을 얼마나 줬는데 그따위 소리를 하냐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이미 전세는 기울어진 뒤였고 그를 보호해줄 권력의 울타리는 무너져 내렸다. 한편 여자 구치소에 수감된 김유진은 도훈보다 더 처참한 몰락을 겪고 있었는데 그녀는 화장기 없는 맨 얼굴과 헝클어진 머리카락으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끊임없이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도훈에게 이용당했을 뿐이라며 모든 죄를 그에게 떠넘기려 했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그녀의 적극적인 횡령 가담.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유진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질러대 동료 수감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화려했던 과거의 영광은 이제 지옥 같은 현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독이 되어 그녀를 갉아먹었다. 본격적인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도훈과 유진은 서로가 살기 위해 상대방의 목을 물어뜯는 추악한 진흙탕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도훈은 검사 앞에서 유진이 자신을 유혹하여 눈을 멀게 했고, 회사의 자금을 빼돌린 것도 모두 그녀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 그는 유진이 넥서스 인베스트먼트라는 유령 회사와 결탁하여 자신을 속였다는 억지 논리를 펼치며 뻔뻔하게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유진은 도훈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그가 지시한 내용이 담긴 메신저 대화 내용과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며 맞불을 놓았다. 그녀는 도훈이 세아를 정신병자로 몰아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계획까지 폭로하며 그가 얼마나 비인간적인 괴물인지 증언하여 자신의 형량을 줄여보려 애썼다. 두 사람의 폭로전은 언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도되었고, 국민들은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그들의 추태에 혀를 내두르며 분노를 금치 못했다. 세아는 집무실에서 뉴스를 통해 그들의 진흙탕 싸움을 지켜보며 차가운 에스프레소를 마셨는데, 그 모습은 마치 콜로세움의 황제가 검투사들의 죽음을 관망하는 것처럼 냉정해 보였다. 그녀는 강민우에게 아직 공개하지 않은 마지막 히든카드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는데, 그것은 도훈과 유진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불륜 행각을 벌이다 세아를 밀쳐 유산시킨 날의 CCTV 영상 복구본과 당시 병원 기록이었다. 재판 당일 법원 앞은 이 세기의 재판을 취재하려는 기자들과 태성그룹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그리고 도훈과 유진을 규탄하는 시위대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호송차에서 내린 도훈은 수척해진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플래시 세례를 피하려 했고, 유진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 도착하고 윤세아가 내리자 현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는데, 그녀의 검은 정장은 상복을 연상케 하면서도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법정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방청석은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꽉 들어차 있었는데, 세아는 원고석에 앉아 피고인석에 앉은 두 사람을 싸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재판이 시작되자 검찰은 도훈과 유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증거들을 쏟아냈고, 변호인단은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시간을 끌려 했다. 도훈은 판사에게 자신은 회사를 위해 일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방청석에서는 야유가 터져나왔다. 재판이 중반으로 치닫자 세아는 증인석에 서서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날의 진실을 증언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회사의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남편과 친구의 배신으로 인해 뱃속의 아이를 잃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밝혔다. 그녀의 증언과 함께 법정 스크린에는 복구된 CCTV 영상이 재생되었는데, 그 영상에는 도훈이 세아를 거칠게 밀치고 유진과 함께 쓰러진 세아를 방치한 채 서 있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영상 속의 충격적인 장면에 법정은 경악과 탄식으로 뒤덮였고, 판사조차 믿기 힘들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영상을 주시했다. 도훈은 영상이 조작되었다고 소리쳤지만 국과수의 감정 결과 원본임이 입증되었다는 검사의 말에 할 말을 잃고 주저앉았다. 유진은 영상을 보며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는데, 그것은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추악한 모습이 만천에 공개되었다는 수치심 때문이었다. 세아는 눈물을 흘리며 판사에게 저들은 돈을 훔친 도둑일 뿐만 아니라 살인자라며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그녀의 절규는 법정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고, 방청석 곳곳에서는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론은 급격하게 악화되어 도훈과 유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순식간에 수십만 명을 돌파했다. 최후 변론에서 도훈은 눈물을 흘리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고, 유진은 모든 것이 도훈의 강요 때문이었다고 끝까지 남 탓을 했다. 검사는 이들에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으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이유로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구형했다. 구형량이 발표되는 순간 도훈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쓰러졌고 유진은 실신하여 교도관들에게 들려나갔다. 선고 공판이 있던 날 세아는 다시 법정을 찾았는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그녀를 지지하는 수많은 주주들과 직원들이 함께였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기업 윤리를 저버린 것을 넘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폐륜적인 범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판사는 도훈에게 징역 18년과 추징금 500억 원을, 유진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100억 원을 선고하며 사회로부터의 장기 격리를 명령했다.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고 의사봉을 두드리는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세아는 비로소 긴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도훈은 판결에 불복하여 난동을 부리다 강제로 끌려나갔고 유진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며 끌려갔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지만 세아의 가슴 한구석은 뚫린 듯이 시렸는데 그것은 어떤 처벌로도 죽은 아이가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법원을 나서는 세아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어 소감을 물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여 인사를 하고 대기하고 있던 채 올랐다. 차 안에서 그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법원 건물을 바라보며 이제 과거와의 질긴 악연을 끊어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임을 되새겼다. 강민호는 백미러로 세아를 살피며 이제 다 끝났으니 좀 쉬셔도 된다고 위로했지만 세아는 아직 할 일이 남았다며 고개를 저었다. 세아는 회사로 복귀하자마자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는데 그 자리에는 도훈의 비자금 조성을 도왔던 재무이사 최 상무가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최 상무는 도훈이 구속된 후 증거를 인멸하고 자신의 혐의를 덮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세아와 민호는 이미 그의 모든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다. 세아는 회의실 문을 걸어 잠그고 스크린에 최 상무가 비자금 장부를 빼돌리는 장면이 찍힌 영상을 띄웠다. 최 상무는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세아는 차가운 목소리로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금 당장 자수하고 모든 정보를 넘겨 형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가 도움과 함께 감옥에서 평생을 썩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었다. 최 상무는 떨리는 손으로 자수서를 작성했고 세아는 그를 통해 태성그룹 내부에 깊이 박혀있던 부패의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낼 수 있게 되었다. 그날 밤 세아는 텅 빈 회장실에 홀로 남아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술잔을 기울였는데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그녀에게는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초음파 사진을 어루만지며 아이에게 엄마가 나쁜 사람들을 모두 혼내줬으니 이제 편히 쉬라고 속삭였다. 사진 속의 아이는 대답이 없었지만 세아는 가슴속에서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세아는 도훈과 유진이 수감된 교도소 방향을 바라보며 그들이 겪게 될 지옥 같은 시간들이 죽은 아이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랐다. 그녀는 이제 복수의 칼날을 거두고 그 칼로 썩은 살을 도려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기로 결심했다. 태성그룹은 윤세아라는 이름 아래 다시 태어날 것이며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찬란한 태양으로 빛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세아는 밝은색 정장을 입고 출근했는데 직원들은 그녀의 달라진 분위기에 놀라면서도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건네며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라고 격려했다. 그녀의 당당한 발걸음은 회사의 복도를 울리며 희망찬 미래를 예고하고 있었다. 한편 감옥 독방에 갇힌 도훈은 좁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한 줄기 빛을 바라보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은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다. 그는 과거 세아가 자신을 위해 헌신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가슴을 쳤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유진 또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자신의 욕망이 불러온 파멸을 곱씹으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 새하는 주말을 맞아 아이를 기르는 작은 추모 공원을 찾았는데 그곳에는 그녀가 심은 나무 한 그루가 자라나고 있었다. 그녀는 나무 밑에 앉아 바람 소리를 들으며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고통과 슬픔을 잊을 수 있었다. 그녀는 나무를 쓰다듬으며 엄마가 꼭 행복해질게라고 약속했고 바람은 부드럽게 그녀의 뺨을 스치며 대답하듯 나무짚을 흔들었다. 돌아오는 길에 새하는 강민우에게 전화를 걸어 새로운 재단 설립에 관한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승화시켜 세상에 버려진 아이들과 미혼모들을 돕는 일에 남은 생을 바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그것은 복수보다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복수였으며 그녀 자신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었다. 새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갇혀 살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주체적인 삶을 살 것이다. 그녀의 앞길에는 여전히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윤세아이기 때문이었다. 3년이라는 시간은 계절이 12번 바뀌는 동안 태성그룹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시키는데 충분한 시간이었다. 윤세 회장의 집무실에는 올해의 경영인 트로피가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힌 유약한 여인이 아닌 냉철하고 존경받는 리더로서의 위엄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다. 그녀가 결제 서류에 서명을 마칠 때마다 수천억 원의 자본이 움직였지만 그녀의 표정은 언제나 호수처럼 평온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회장 취임 직후 부패한 임원들을 전원 해임하고 능력 중심의 인재들을 등용하는 파격적인 인사혁신을 단행하여 재계를 놀라게 했다. 또한 그녀가 약속했던 대로 불법 비자금을 전액 환원하여 설립한 하늘재단은 소외된 아동들과 미혼모들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고 그녀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비운의 여주인공으로 기억하지 않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꾼 철의 여인으로 칭송했다. 반면 서울 교도소에 낡고 습한 독방에 갇힌 박도훈에게 지난 3년은 30년보다 더 길고 고통스러운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그는 과거의 화려했던 기억을 붙잡고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지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머리가 하얗게 새고 주름이 가득한 초라한 늙은이일 뿐이었다. 그는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종이 상자를 접으며 하루를 보냈는데 거칠어진 손마디를 볼 때마다 자신이 윤세아에게 저지른 짓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어느 날 도훈은 교도소 휴게실에 비치된 TV를 통해 윤세아가 글로벌 경제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화면 속의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답고 당당했으며 자신과 함께 살던 시절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였기에 도훈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상실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성공과 명예가 바로 저 여자의 곁에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여자 교도소에 수감된 김유진의 삶 또한 비참하기 그지없었는데 그녀는 교도소 내의 엄격한 규율에 적응하지 못해 잦은 징벌방 신세를 져야 했다.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였던 화려한 미모는 고된 노동과 스트레스로 인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피부는 거칠어졌으며 눈빛은 생기를 잃고 탁하게 변해버렸다. 그녀는 동료 휴가 만춰무셔 수감자들 사이에서 남의 남자를 뺏고 아이까지 죽게 만든 악녀로 낙인 찍혀 철저한 따돌림과 멸시를 당하며 지내야 했다. 유진은 밤마다 차가운 감방 바닥에 누워 자신이 훔쳤던 명품 가방과 보석들을 떠올려 보았지만 그것들은 이제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허상에 불과했다. 그녀는 세아에게 용서를 빌고 싶다는 생각을 수천 번도 더 했지만 면회를 와주는 사람조차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10년이라는 긴 형기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멍에뿐이었다. 화창한 가을. 날 오후 세아는 모든 일정을 비우고 직접 차를 운전하여 교외에 위치한 추모공원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붉은 단풍들은 계절의 변화를 알리고 있었고, 세아는 조수석에 놓인 하얀 국화 꽃다발과 작은 선물 상자를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세상을 떠난 아이가 태어났어야 할 날이자 그녀가 다시 태어난 날이기도 했기에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했다. 추모공원에 도착한 세아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언덕 위에 위치한 작은 묘비 앞에 섰는데, 그곳에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그녀는 묘비 주변에 자란 잡초를 손수 뽑아내고 가져온 꽃다발을 내려놓으며 차가운 비석을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졌다. 비석에는 사랑하는 아기 천사 이곳에 잠들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고, 세아는 그 글귀를 손가락으로 따라 그리며 조용히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세아는 선물 상자에서 작은 아기 신발 한 켤레를 꺼내 비석 앞에 놓아주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아이를 가졌을 때 처음으로 샀던 선물이었다. 그녀는 아이에게 엄마가 이제는 슬퍼하지 않고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세아는 마치 아이가 자신의 뺨을 어루만지는 것 같은 따스함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잠시 후 세아는 주머니에서 낡은 벨벳 주머니를 꺼냈는데 그 안에는 그녀와 도훈의 결혼 반지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그 반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추모공원 옆을 흐르는 강가로 걸어갔다. 흐르는 강물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세아는 손을 들어 반지를 강물 깊숙한 곳을 향해 힘껏 던져버렸다. 작은 물보라를 일으키며 반지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세아는 지난날의 사랑과 증오, 그리고 배신과 복수의 모든 감정들을 그 강물에 떠나보냈다. 그녀는 이제 박도훈의 아내라는 껍데기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오롯이 윤세아라는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가슴속을 짓누르던 마지막 돌덩이가 사라진 듯 그녀의 호흡은 가벼워졌고 세상은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다. 강가에서 돌아오는 길에 세아는 기다리고 있던 강민우와 마주쳤는데 그는 여전히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민우는 세아의 밝아진 표정을 보고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이제 회사로 복귀하시겠냐고 정중하게 물었다. 세아는 고개를 저으며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으니 드라이브나 조금 더 즐기다가 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차에 오른 세아는 선루프를 열고 쏟아지는 햇살을 온몸으로 맞으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경쾌한 음악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백미러를 통해 멀어지는 추모공원을 바라보며 아이에게 작별 인사가 아닌 새로운 만남을 기약했다. 그녀가 앞으로 살아갈 삶 자체가 아이에게 바치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세아는 이제 알 수 있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란듯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시련들이 결국은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담금질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앞길에는 여전히 수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차가 도심으로 진입하자 화려한 빌딩 숲이 그녀를 반겨주었고 태성그룹의 사옥이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다. 세아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엑셀을 밟았고 차는 거침없이 앞으로 질주해 나갔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고 입가에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윤세아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자신의 인생을 주도하는 주인공으로서 새로운 챕터를 써 내려갈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끝은 그 어떤 이야기보다 찬란하고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될 것임을 그녀 스스로가 증명해 보일 것이다. 긴 터널을 빠져나온 그녀의 앞에는 눈부신 태양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